오늘은 이 자연세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시대적으로 유럽 또 서양 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특히 18세기, 19세기에 자연사에 있어서의 이 중대한 변화에 영향을 준 어떤 그 철학적 또 과학적 중요한 어떤 그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말을 그렇게 익숙하게 듣는 용어가 아닌데 18세기, 19세기에는 사실 학문이 지금처럼 이렇게 분화가 돼 있지 않았고요. 이 생물학이라든가 또는 지질학이라든가 뭐 광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안에 다 이렇게 이제 섞여 있었는데 사실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이게 학문이 점점 분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디파트먼트들이 이렇게 독립돼 나와서 현재와 같은 그런 뭐 지질학 또는 생물학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학문 분야로 발전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게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게 이제 바이올로지, 지올로지, 그다음에 팰리언탈러지는 고생물학이죠. 미네랄러지, 광물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연구라는 측면에서 한 학문 분야에 이렇게 전부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 내추럴 히스토리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어땠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서양에 있어서의 내추럴 히스토리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중요한 어떤 그 전통이 있었다.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리스 로마의 어떤 전통을 따르는 그런 관점이 있었고, 그레코 로망 트래디션 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 로마 전통 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 합리성, rationality, 그리고 로마의 어떤 pragmatism이라는 건 이제 실용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용성, 그러니까 자연을 좀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생명체를 뭐 예를 들면 경작을 한다든가 어떤 뭘 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좀 그 실용적 관점이 또 이제 로마의 어떤 전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스의 전통은 이제 어떤 우리가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합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유산 또 내려오는 전통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영향, 자연사에 대한 영향, 좀 더 좁게 얘기해서 생물학에 있어서의 그리스적 영향은 아무래도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런 철학자들이 이제 중요한 철학자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사상이 이제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플라톤의 형상론, Theory of Forms라고 형상론이 있는데, 이제 플라톤은 현실 세계에 나타난 모습을
진정한 형상들이 존재하는 이데아 세계의 어떤 그림자로서 보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이 생명체에 있어서 이제 종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뺄 수가 없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목적론적 관점, 자연을 바라보는 목적론적 관점. 예를 들면 결국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그런 그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온갖 이 고통의 어떤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내고 결국 나중에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됐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자연 현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좀 그런 게 이제 일종의 목적론적 관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을 이해하는데 또 자연 현상을 바라보는데 또 생명체를 바라보는데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영향과 관련해서는 좀 중요한 인물이 이제 플리니우스, 플리니라는 그런 그 인물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약간 생소한 그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 로마 시대에 학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또는 장군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플리니는 상당히 관찰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모든 어떤 물체들, 또 생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백과사전식의 어떤 그 저술을 하나 남겼는데, 이제 이런 저술들이 이제 그 후대에도 이제 중요하게 사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사에 있어서 또 영향을 준 그런 인물로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플리니 자신은 종교와 관련해서는 좀 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 평가받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주의적인 관점을 서양 그 사회에 있어서 미치는 데 있어서 또 영향을 준 그런 사람으로 이제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초자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오직 자연만이 유일한 실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그 철학적 관점을 이제 우리가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이 이제 사실 중세 시대에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큰 어떤 그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유럽 사회가 이렇게 이제 좀 변화하면서 또 과학적인 어떤 변화가 같이 일어나면서 또 자연주의적 사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그 서양 사회에 있어서의 자연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영향은 그레코 로만 트래디션이다. 혹시 여러분 그레코 로만 레슬링형 중에서 그레코 로만형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레슬링을 그렇게 열심히 중계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내가 그 젊었을 때만 해도 이 레슬링이 인기 종목이었거든요. 특히 올림픽에서 굉장히 인기 종목이었고, 그래서 올림픽만 하면은 아주 레슬링
열심히 중계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슬링을 잘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계 방송을 종종 보곤 했는데 그때 보니까 레슬링의 형태가 자유형이 있고 그레코 로망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자유형은 알겠는데 그레코 로망이 뭔가 그랬었는데 그레코 로망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 로마의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제 뭐 그리스하고 로마 사람들이 레슬링을 좋아했는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슬링을 그때 되게 잘해갖고 내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이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이 레슬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976년인가 몬트리올 올림픽 거기서 양정모 선수라는 그 선수가 그때 최초의 금메달을 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때는 레슬링이 굉장히 유행이었었고요. 그 레슬링의 그 스타일 중에 프리스타일하고 그레코 로망 스타일인데 그레코 로망이 바로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리스 로만 트래디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양에 있어서 자연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트래디션은 종교적 그 영향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기독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 관점, 그것이 역시 그 서양 사회에 있어서는 그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중요한 영향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기독교에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잠깐 그 설명했을 때 좀 언급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그 신의 어떤 그 창조물로서 또 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그런 그 창조물로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그 자연에 대한 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관점은 자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신의 놀라운 지혜라든가 그 능력 이런 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이 자연에 대한 연구를 그 동기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자연 과학에 있어서의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생명체 또 자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연구의 그 동기부여를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그런 그 중요한 추진력을 제공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개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연구가 서양 역사에서 이제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는 뭐 이 자연에 있는 어떤 뭐 생명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뭐 실험 뭐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그 실용주의적이라든가 또는 종교적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이제 사실주의적인 그러니까 좀 사실에 근거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좀 그 나타나게 된 거는
이제 15세기, 16세기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험 기구라든가 또는 이 프린팅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좀 더 사실에 기초한 그런 자연에 대한 연구가 이제 가능해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세에 있어서도 역시 과학혁명기를 이제 즈음해 갖고 중요한 이제 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현미경의 발전은 발명은 굉장히 이제 그 생명체를 또 자연에 있는 어떤 물체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미경이 이제 로버트 후크라든가 레베누크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발명이 됐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라본 자연의 모습들은 그전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정말 정교한 그러한 그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자연의 세계가 어떤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 자연신학적 관점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증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눈송이를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보여지는 어떤 굉장히 미세하고 정교한 이러한 모습들이라든가 이 아름다운 모습들은,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그 기술을 뛰어넘는 그러한 그 신적 지혜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연신학적 어떤 그 담론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사에 있어서의 이런 그 새로운 발전은 17세기 들어와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자연신학의 그 담론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데 이제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 이제 유명한 그 자연사학자 또는 박물학자가 존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존 레이가 바로 이제 그런 그 자연신학적 관점을 이제 아주 잘 드러내놓는 그런 이제 저술을 했는데, 딱 책의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이 알겠죠? The wisdom of God manifested in the works of creation. 그러니까 창조의 작품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사실 이제 존 레이는 근대 생물학의 선구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유명한 생물학자들의 그런 그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특히 이제 자연 신학적인 관점이 아주 이렇게 활성화되는 증진되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건 18세기, 17세기, 18세기 이때가 특히 영국에서는 자연신학이 아주 최정점에 도달했었던 때예요. 그리고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들의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종교적 신앙을 변증하는 그런 그 아규먼트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거의 어떤 대표적인 예가 그 보일 렉처라고 해갖고
이 보일에 대해서 지난번 좀 얘기했었잖아요. 이 보일이 그 화학자잖아.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신앙심이 강한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제 보일 렉처라는 거를 설립을 해갖고 어떤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갖고 그 종교적 신앙을 변증하는 그런 그 렉처십을 하나 만들어내게 된다고. 보일 렉처. 네, 이게 이제 1691년에 만들어지는데 이런 게 이제 자연신학이 얼마나 그 당시에 활성화됐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죠. 이게 아마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을걸요, 보일 렉처가. 뭐 중간에 뭐 전쟁 중에 좀 끊겼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도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보일 렉처. 그리고 이런 렉처에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해갖고 그들의 과학적 연구가 어떻게 그 종교적 신앙을 서포트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또 논증하는 그러한 그 렉처십을 만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신학이 뭐 그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자연사가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신학적 이 논증 또 자연신학적 담론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이런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생물학계에서 이 미묘한 변화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점점 나중에는 커지면서 이 자연사에 있어서의 이 자연신학적 논증이 나중에는 결국 사그러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중대한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자연사에 있어서 특히 18세기, 19세기 들어와 갖고선 어떤 면에서의 어떤 그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는가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이제 크게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네 가지 중요한 어떤 이 변화에 대해서 여기 정리를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즉 과학과 종교가 이렇게 나중에 이 갈라지게 되는 이 중요한 그런 그 요소로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 유럽 시대에 또 영향을 미쳐주고 있었던 그 철학적 사상의 어떤 영향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엔라이트먼트라는 거는 이거는 계몽주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몽주의라고 들어봤죠?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그런 그 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몽주의는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그 사조였죠.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떤 그 전통보다는 이성적 사고를 중요시하는 그런 그 이 사조의 흐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라든가 또는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라든가 그 기존의 어떤 트레디션이 이성에 그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되면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이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무브먼트,
그런 것이 이제 계몽주의 사상인데, 뭐 프랑스 혁명 때 뭐 유명한 사상가들, 뭐 볼테르라든가, 사실 그 18세기, 17세기 유럽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준 사상가들이 이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아마 잔 럭크 같은 사람도 아마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그 사조의 영향이 결국은 이제 이 자연사의 연구와 관련해서도 또 종교의 영향과 관련해서도 이제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건 특별히 이제 그 영국에서 이 과학이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전문 과학자 그런 그 계층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 전문 과학자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교적인 어떤 그 간섭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그 반대해서 독립적으로 과학자 그 계층을 또 과학자들의 어떤 그 연구를 전문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좀 그 운동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과학의 사회적 형성이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떤 과학이 이렇게 형성돼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요소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18세기 또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때 자연사와 관련해서 나타난 그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18세기 그리고 적어도 19세기 초반까지는 이 자연사에 있어서 두 가지 전통이 그 유지 내지는 그 발전되어 나오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자연사의 연구를 통해서 자연신학적 어떤 그 관점을 주장하는 그런 그 담론이 여전히 19세기 초까지는 그 대중들한테 그 인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길버트 화이트라든가 윌리엄 페일리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자연사에 대한 그 연구라든가 주장은 바로 이런 자연신학적 관점을 이제 증진시키는 그런 그 당시 대중적인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좀 더 전문적으로 자연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자연사의 연구에 있어서 가능하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점은 배제를 하고 오직 자연 자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연구하는 그런 좀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칼 린네라든가 뷰퐁이라든가 홀러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그런 거에 이제 좀 집중해서,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거는 이제 일단 배제하고 자연에 대한 것만을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그 관점을 이제 채택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두 개의 그룹이 어떤 두 개의 전통이 이렇게 이제 같이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세기, 19세기 초까지.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점점점 이 프로페셔널 사이언티스트들의 어떤 그 연구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자연을 하나의 유일한 실제로 보고 그거와 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그런 그 관점들이 이제 이때 또 많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에클립스 오브 텔레올로지라는 거는 이제 목적론이 쇠퇴하고 사이언티픽 내추럴리즘이 이제 성장했다라는 건데, 이 뭐 목적론이 쇠퇴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지난번에 그 과학혁명기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채택되었다,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전에 어떤 목적론적 관점을 이제 버리고 이제 자연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기술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증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발전과 아울러서 어떤 관점이 또한 증진되게 됐냐면, 이 과학적 자연주의의 관점이 이제 증진되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학적 자연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자연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오직 자연만을 유일한 실제로 보는 관점이 자연주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학적 자연주의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런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과학을 하는 거를 과학적 자연주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초자연을 배제하고 오직 자연만을 대상으로 또 자연만을 실제로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자연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과학적 자연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면서 이 자연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미케니컬 필라소피, 과학혁명 이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던 미케니컬 필라소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으로는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계몽주의 사상이 이런 과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사람을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오구스트 콩트 같은 그런 사람의 어떤 실증주의, 이런 것도 이제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자연사에 있어서 19세기 초중반에 나타났던 중요한 변화들이었고, 이런 그 변화들 속에서 결국 이제 1859년에 그 찰스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을 이제 출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왔던 그 자연사와 종교와의 어떤 좀 코퍼레이티브 릴레이션, 협력적 관계에 중대한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